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냥 짧게 봅시다. 자, 이제 시험 범위는 챕터 3장까지고, 챕터 1에서는, 뭐, 그냥 기본적인 얘기를 했어요. 뭐 인터넷의 구성 요소, 뭐, 엣지 부분에는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있었고, 코어 부분에는 라우터라는 게 이제 주렁주렁 있었다. 그리고 인터넷 자체는 서킷 개념의 통신이 아니라 패킷 개념의 통신이다. 패킷 기반의 통신이라는 것은 데이터 자체가 패킷이라는 독립적인 단위로 나누어진 후에 네트워크 코어에 있는 라우터들이 패킷을 독립적인 단위로 인식해서 패킷별로 처리를 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용하는 인터넷이라는 패턴에 더 적당하다고 했었죠. 왜냐하면 동시에 여러 명의 사용자들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바로 시간적으로 일순간에 라우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보다 더 많은 수의 패킷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생기는 현상이 지금 처리할 수 있는 한계보다 더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잠시 임시 공간에 패킷을 두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임시 공간에 패킷을 두어서 기다리는 시간 자체가 하나의 딜레이처럼 이제 시간이 늘어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라우터 안에 들어있는 버퍼, 즉 Q에 들어가서 생기는 뭐 딜레이가 실제로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딜레이의 큰 요소가 되는 것이고, 또한 Q 안에 공간이 가득 찬 상황에서 패킷이 들어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드랍할 수밖에 없죠. 이제 그랬을 때 발생한 현상이 패킷 드랍이고, 이렇게 Q에서 들어가지 못한 채 패킷이 드랍되는 경우가 현재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로스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했어요. 네. 그리고 라우터 관점에서 봤을 때 패킷을 받고 실제로 다음 라우터에 전달할 때까지 걸리는 그 시간에 대한 딜레이를 우리가 구분해 봤었죠. 그래서 라우터가 처음 패킷을 받았을 때 하는 일이 패킷의 뭐 헤더 정보를 보고 지금 얘가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내가 준비해 나가야 되며 이 패킷에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프로세싱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었죠. 그게 바로 패킷을 처음 받았을 때 발생하는 프로세싱 딜레이고, 그리고 패킷의 목적지를 보고 알맞은 방향 인터페이스를 딱 뿜어내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Q 안에 다른 패킷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Q의 제일 뒤로 가서 기다려야 되죠. 그 시간이 큐잉 딜레이, 그리고 Q 안에서 기다리다가 Q의 제일 앞으로 와서 패킷이 이제 링크로 온전히 뿜어낼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트랜스미션 딜레이, 그리고 링크로 올라와서 다음 라우터까지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빛의 속도에 해당하는 프로퍼게이션 딜레이. 이렇게 해서 딜레이 4가지를 우리가 쪼개서 이제 생각해서 봤었고, 예. 그리고 이건 딜레이 상황이고, 만약에 Q가 꽉 차 있을 경우에는 로스가 일어난다고 했었죠. 뭐 그런 얘기를 했었고, 예. 뭐 그 정도 얘기했던 것 같고, 챕터 2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는 우리가 딱 2가지 중요한 얘기를 했다고요. 바로 HTTP 프로토콜과 DNS 요 2가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 2가지는 시험에 나오죠. 네, 요 2가지 시험에 나온다고. 소켓은 안 나와요. 소켓은 안 나오고 요 2가지만 나옵니다. 자, HTTP 프로토콜은 정말 단순했어요. 메시지가 종류가 2개밖에 없어. 리퀘스트와 리스폰스. 단순하죠.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리퀘스트와 리스폰스로 메시지가 이루어지고, 서버는 단순히 요청된 파일을 전달할 뿐이기 때문에 기억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스테이트리스 프로토콜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 자, TCP 자체는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이죠.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트랜스포트 레이어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HTTP는 TCP를 사용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릴라이블한 전송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TCP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HTTP가 2가지 방식으로 이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어요. 바로 한번 연결한 이 TCP 커넥션을 계속 사용할 건지, 그게 바로 persistent HTTP고,
아니면 매번 리퀘스트 할 때마다 다른 TCP 커넥션을 사용할 건지, 그게 바로 non-persistent HTTP 방식으로 했어요. 이 두 가지는 단순히 TCP 커넥션을 재사용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일 뿐이고, 실제로 HTTP 프로토콜에서는 디폴트로 요 persistent HTTP를 사용하고 있어요. 네. 자, 샘플 프로블럼. 이거 뭐 수업 시간에 한번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굳이 앞에 반에서 했을 때 뭐 한번 하자고 해서 한 건데, 자, persistent HTTP를 사용하면서 파이프라인 전송 방식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딜레이가 얼마나 걸리는가. 자, 상황이 이렇대요. 컨트롤 메시지, TCP 메시지와 HTTP 리퀘스트는 K비트고 베이스 HTML1이고 베이스 HTML 안에 N개의 레퍼런스가 들어있고 각각 그 N개의 오브젝트는 L 비트고 링크 밴드위스는 RBPS D. 잠깐. 아니. 자, 해봅시다. 앞에 판 할 때 저 프로페셔널 딜레이 생각 안 하고 해줬네. 자, 제일 처음에 TCP 커넥션 만들죠? 왔다 갔다. 실제로는 3웨이 핸드쉐이크이기 때문에 이건데, 마지막 세 번째 이 메시지는 데이터를 포함하기 때문에 HTTP 리퀘스트가 되는 거고. 자, 그럼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알죠? 이거 뭐야? TCP SYN 패킷이죠? 이건 TCP SYN 에크고, 이거는 데이터를 포함한 에크인데, 자, 그럼 제일 처음에 요 TCP 연결을 위한 TCP SYN 패킷, 요거가 여기까지 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얼마나 걸리죠? 어떻게? 뭐야? K? 이거 플러스 D? 아, 나 앞에 번 할 때, 나 그냥 대충 한다고 이거. 몰라. 자, 이거죠? 그리고 요게 왔다가 요게 CNEC가 나가는데 역시 패킷 사이즈 똑같고, 여기서 가는데 패킷 사이즈 똑같으니까 여기까지 딱 걸리는 시간이 HTTP 리퀘스트까지 이거고, 그 다음에 HTTP 리스폰스가 어떻게 되냐면 HTTP 리스폰스 사이즈가 베이스 HTML이니까 여기 베이스 HTML 나가는 거죠? 이거에다가 L 다 아는 거야. 근데 딱 여기까지가 시간이 이렇게 걸리는 거죠? 시간이 이렇게 걸리고 이 순간에 베이스 HTML을 받아서 딱 보면은 여기 N개의 오브젝트 레퍼런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N개를 더 요청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파이프라인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냥 말 그대로 각각 개별적으로 요청되는 거예요. 이게 N번 있는 건데, 그러면 요게 한 번에 걸리는 시간이 이건데, 이게 N번이죠. 그러니까 이거 다 더하면 되는 거라고. 네. 만약에 파이프라인 사용했으면 이게 한꺼번에 나갈 거고, 뭐 그런 것들. 나 그냥 뭐 대충 한다고 했었는데 앞에 반 학생들 큰일 났네. 근데 어차피 뭐 홈워크 했으면 다 알죠? 네. 근데 왜 가만히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아마 뭐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뭐 파이프라인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non-persistent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을 거고. 자, 지금 이제 트랜스포트 레이어 얘기할 텐데, 지금 여기 잠깐 봐주는 거에서는 지금 HTTP만 얘기하고 넘어갔는데, 실제로는 DNS도 중요하기 때문에 DNS 시험 나와요. DNS 봐야 돼. 그리고 HTTP에서 또 중요한 게
그 프록시 사용하는 거, 그거 얘기했었죠? 네. 프록시 사용하고 뭐 그런 것들 얘기했어요. DNS 분명히 문제 나와요. 자, 3장 트랜스포트 레이어. 자,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UDP와 TCP 프로토콜이 있는데 UDP는 TCP에 비해서 정말 단순하다고 했어요. 헤더만 봐도 필드가 4개밖에 없기 때문에, 자, 필드가 4개밖에 없다는 얘기는 UDP가 뭘 하려고 해도 지금 뭐 부가적인 정보가 이거 4개밖에 없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거야. 근데 그래도 필드가 4개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 무슨 얘기냐면 이 4개의 필드를 가지고 무언가 일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UDP가 하는 일, UDP가 어떤 서비스를 그래도 최소한 애플리케이션 레이어한테 제공하는지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된다고. 딱 보아하니 뭐 해주는 거야? 책섬 있는 거 보니까 에러 디텍션 해주고 에러 체킹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포트 있는 거 보아하니 멀티플렉싱, 디멀티플렉싱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아주 기본적인 기능들,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제공해야 하는 기본적인 기능들은 UDP가 그래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UDP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그 프로토콜들은 왜 현실적으로 UDP를 사용한다고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직관적이진 않지만 UDP를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DNS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왜 DNS가 UDP를 사용하는 걸로 마음을 먹었는지, 왜 디자이너들이 UDP 디자인한 사람이 DNS 디자인한 사람이 UDP를 쓰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얘기한 게 TCP에서 제공하는 Reliable Data Transfer의 기본 원리를 얘기했었는데, 실제적으로 Reliable Data Transfer가 필요한 이유는 언더라잉 네트워크 자체가 unreliable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unreliable한 채널에서 발생하는 현상은 딱 2가지밖에 없어요. 나쁜 현상은 패킷 에러 또는 패킷 로스 2가지밖에 없는데, 패킷 에러를 우리가 처리하는 메커니즘으로 필요한 게 사실 상식적인 메커니즘들이야. 에러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탐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디텍션, 그리고 에러가 탐지했으면 보낸 사람한테 그걸 리포트해야 되는 피드백, 그리고 에러가 리포트되면 샌더는 다시 재전송해야 되죠. 그래서 리트랜스미션, 그리고 재전송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패킷과 재전송한 패킷에 구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퀀스 넘버,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메커니즘이 필요했었고, 그리고 패킷 로스를 위한 메커니즘은 타임아웃. 네, 타임아웃 될 때까지 피드백이 오지 않으면 유실이라고 판단하고 재전송한다. 딱 그거였다고.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기본 개념으로 해서 릴라이빌리티가 구현이 돼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사용하려면 이러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한꺼번에 패킷을 여러 개, 피드백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선 쏟아 붓고 막 그런 식으로 배치 처리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파이프라인 방식으로 릴라이블 데이터 트랜스퍼를 구현해야 하는데, 이러한 파이프라인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는 어프로치, 방법으로 2가지가 존재한다고 했어요. 고백 N 방식과 셀렉티브 리핏. 그런데 이러한 고백 N, 셀렉티브 리핏은 실제 어떤 구현된 프로토콜이 아니라 우리한테 그냥 방향을 제시해준 하나의 그냥 뭐 어프로치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실제로 TCP는 얘네들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구현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 자, 물론 이제 이 시간에 고백앤과 셀렉티브 리핏을 자세히 볼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알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여러분들이 고백앤과 셀렉티브 리핏의 동작과 각각의 장단점은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고백앤의 장점이 뭐냐면 단순하죠. 동작이 단순하다고. 왜냐하면 리시버는 저장 공간이 필요 없고, 뭐 시퀀스 넘버 뭐 아웃 오브 오더로 들어온 거 막 트래킹 해가지고 저장할 필요 전혀 없고, 그냥 단순히 하나만 기다리면 되고, 그리고 샌더 입장에서도 타이머가 하나밖에 없어.
하나만 딱 있어가지고 동작이 간편하다고요. 그 대신 단점은 무언가 그 패킷 에러든 패킷 로스든 간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오버헤드가 크죠. 하나 유실되면 윈도우 안에 들어있는 모든 패킷이 재전송돼야 되기 때문에 오버헤드가 큰 것이고, 반대로 셀렉티브 리핏은 아주 지능적으로 유실된 패킷만 재전송을 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지만, 이런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구현 자체가 복잡하죠. 리시버가 좀 더 지능적이어야 되고 저장 공간도 많아야 되고, 샌더도 마찬가지로 더 복잡하다고. 왜냐하면 모든 윈도우 안에 들어있는 모든 패킷마다 각각 패킷마다 타이머를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서 복잡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TCP는 셀렉티브 리핏과 고백N의 어떠한 특성을 가져와서 구현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고, 자, TCP를 정리해보면 TCP는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의 프로토콜이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딱 두 개의 소켓이 통신하는 상황인 것이고, Reliable In-Order Delivery를 해주고 파이프라인 방식이고, 그리고 양쪽에 각각 버퍼 두 개씩 샌드 버퍼, 리시브 버퍼, 샌드 버퍼, 리시브 버퍼가 생성이 돼요. 다 아니고. 자, TCP 헤더의 필드들 여러분들 잘 알아놔야 돼요. 어떤 필드가 있고 각 역할은 무엇이고. 따지고 보면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거야. 하나도 버릴 게 없어야 되는 게 필드의 크기는 최소화 시켜야 되죠.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만 딱딱 집어넣는 거예요. 자, 뭐 이거는 이제 다 아는 내용이죠. 다 알지. TCP의 세그먼트는 어떤 의미고, TCP 세그먼트의 시퀀스 번호는 어떤 의미고, 에크는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다 알고 있다고. TCP에서 에크는 큐뮬레이티브 에크죠. 예를 들어 에크 80이다. 무슨 의미야? 에크 79번까지 잘 받았고 나는 80번 기다리고 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보면은 TCP는 큐뮬레이티브 에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에크 중간에 몇 개 유출돼도 마지막 에크만 제대로 오면 상관없는 거죠. 괜찮지.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TCP는 패킷 유실에 대처하기 위해서 타이머를 사용하는데, 실제로 타이머가 익스파이어 되면 패킷 유실이라고 판단해서 재전송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타이머 길이가 굉장히 길죠. 우리가 타이머 어떻게 정하는지까지 얘기했었죠. 그 RTT의 보정값을 구한 다음에 그 RTT의 보정값에 그 데비에이션에 내배해가지고 마진해가지고 사실 굉장히 넉넉하게 잡아놓은 거라고. 그래서 실제로 이 타이머가 터질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은 굉장히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패킷 유실이 일어났을 때 그 타이머만 가지고 해서 판단을 하게 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좀 더 빨리 패킷 유실을 판단해보자 해서 나온 메커니즘이 Fast Retransmit이죠. 자, 무슨 얘기였냐면 같은 같은 시퀀스 넘버에 해당하는 에크를 여러 개 받으면 패킷 유실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했었죠. 왜냐하면 TCP 에크는 큐뮬레이티브 에크이기 때문에 중간에 하나 유실된 이후에 가는 모든 패킷들에서 에크는 다 그 유실된 패킷의 시퀀스 넘버를 가리키죠. 그래서 TCP에서 실제 구현된 방식은 듀플리케이트 에크를 3개 받으면 재전송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듀플리케이트 에크 3개라는 건 실제로 같은 번호의 에크 4개라고 얘기했었죠. 이렇게. 샘플 문제. 파일이 완전히 전송될 때까지 패킷이 교환되는 과정을 그림을 그려보려는데 각 패킷의 시퀀스 넘버와 에크 번호를 적어주래요. 근데 상황이 이렇대. A와 B 사이의 파일 전송인데
A와 B 사이에 TCP 커넥션이 이미 맺어진 상황이고, 그 다음에 A가 600바이트 파일을 전송할 상황인데, 그 A의 첫 번째 패킷의 시퀀스 번호는 300번이래. 그리고 모든 패킷은 100바이트고, 윈도우 사이즈는 1000, 타임아웃은 500ms, RTT는 라운드 트립 타임은 50, 그리고 두 번째 패킷이 유실될 거래. 그리고 A는 Fast Retransmit 기법을 사용한대요. 그러니까 Fast Retransmit을 사용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Fast Retransmit이 무조건 필수는 아니야. 그러니까 없어도 동작은 하죠. 그렇지. 그러니까 Fast Retransmit 있으면 되게 좋은 거고, 없어도 사실은 동작한다고. 왜? 타이머가 있기 때문에. 오케이. 이제 여러분들 뭐 이런 식으로 뭐 시험이 문제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돼. 그냥 쭉 그리면 돼요. 그러니까 A와 B 사이의 교환인데 이렇게 쭉 보낼 데이터가 600바이트고 지금 파일 데이터 패킷이 각 100바이트죠. 그러니까 패킷 6개 있는 거죠. 있는데 윈도우 사이즈가 1000이래. 그러니까 지금 윈도우 사이즈 안에 충분히 다 들어왔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 한꺼번에 다 보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뭐 상황이 지금 시나리오가 굉장히 쉬운 상황이네. 6개 한꺼번에 쭉 다 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다 보내는 거지. 6개 그냥 쭉 다 나간다고 이렇게. 얘 시퀀스 번호 몇 번이에요? 몇 번? 첫 번째 패킷의 시퀀스 번호 몇 번? 300. 얘는 이렇게 딱 보내면서 타이머는 어디 세팅돼요? 타이머 어디 물려? 타이머 지금 여기 물린 거지? 타이머 지금 여기 딱 타이머가 시작되고, 자 이게 지금 시간의 흐름이야. 이게 시간의 흐름이고, 타이머 여기 세팅됐죠? 타이머 지금 500ms를 잡아놓은 거야. 근데 여기 RTT가 50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타이머는 지금 굉장히 넉넉한 상황이니까 굳이 신경 안 써도 되겠죠, 우선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상황이 두 번째 패킷이 유출된 상황이래. 그러니까 두 번째 패킷이 유출된다는 거지. 자, 이제 B의 행동. 자, 여기서 딱 받았을 때 어떻게 해요? 받았으니까 에크지? 에크 몇 번? 에크 몇 번이에요? 300번? 몇 번이에요? 400번이지? 그 다음에 이거 받았을 때 어떻게 행동해? 에크 나가 안 나가요? 나가죠? 에크 몇 번? 그리고 요거 받은 건 어떻게 해? 버려? 리시버 버퍼에 저장하죠? 저장하지? 지금 400번 비웠잖아. 그렇죠? 그래요? 그렇지. 자, 그러면 그래서 A 입장에서 요거 딱 받은 상황 어떻게 변해? 뭐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A가 에크 400 받았다. 그럼 A의 액션은 뭐예요? A가 에크 400 받았으면 A의 행동은 뭐예요? 그렇지. 이거 지금 잘 받았죠? 그러니까 309, 이게 무슨 얘기냐면 400번까지 잘 받았다는 게 399번까지 잘 받았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윈도우에서 399번까지 있는 이 첫 번째 이건 없어져도 되잖아. 그렇죠? 이거 날라가고 윈도우 이렇게 이동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타이머 해제하죠? 타이머 해제하고 타이머가 지금 이제 여기에 물리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렇다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에크 요거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돼? 할 일 없죠? 할 일 없잖아. 왜냐면 자, 지금 윈도우 여기 윈도우 400번부터 시작이었고 지금 에크가 딱 들어온 게 무슨 얘기야? 390번 잘 받았다는 얘기니까 나 이미 지금 390번 다 잘 보냈으니까 내가 뭐 행동할 거 없지? 그렇죠? 행동할 거 없잖아. 그러면 이제 B는 얘는 뭐 계속 에크 보내겠지. 이 에크들은 다 뭐예요? 다 400이지. 그리고 얘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 이런 상황이라고. 그렇죠? 자, 다시 A의 입장 봅시다. A가 이제 요거 받았을 때는 이렇게 딱 했었고, 이거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할 일 없지? 할 일 없죠. A가 이거 받았을 때. 그 다음에 A가 이거 받았을 때 역시 할 일 없다고. 이거 받았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요때 바로, 어라? 3 duplication에? 그럼 이때 바로 fast return submit 하는 거야. fast return submit. 몇 번? 몇 번 나가요? 시퀀서 몇 번? 300번? 400번. 이게 딱 되면 여기 이거 딱 400번 이제 들어온 거죠? 그러면 뭐 처리하고 여기서 에크가 몇 번이에요? 이렇게? 이게 몇 번? 이게 몇 번? 900. 900 들어오면 쫙 되는 거지? 그리고 끝이라고. 지금 이제 요런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패킷 익스체인지 다이어그램이고 정말 무수히 많은 시나리오가 존재하겠죠. 예를 들면 윈도우 사이즈가 400이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 그럼 또 상황이 틀려지지? 그럼 한꺼번에 4개만 나갈 수 있고 다 온다. 뭐 그렇다고 뭐 에크가 와야지 그 다음에 좀 진행되고 상황은 많다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한 시나리오야. 한꺼번에 지금 다 나갈 수 있었으니까. 그리고 뭐 패스트 리스트레인스 맷을 사용하는데 예를 들면 실제로 이게 유출된 게 아니라 뭐 늦게 가가지고 제대로 이게 나중에 오고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거라고. 이해돼요? 뭐 그런 경우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해보면서 상황을 여러분들이 구성해 봐야 돼. 자, 그리고 TCP에서 중요한 기능 3가지가 있다면 Reliable Data Transfer, 그 다음에 Flow Control, Condition Control 3가지인데 Flow Control은 사실 구현상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결국 Flow Control이라는 것은 리시버의 버퍼 사이즈의 능력에 맞게 보내주는 건데 이 리시버의 버퍼 사이즈의 상황을 리시버가 항상 정확하게 피드백을 주니까 그 헤더 필드의 리시버 버퍼에 대한 내용이 있죠. 그래서 구현이 단순해서 사실은 우리가 얘기를 오래 안 한 거고. 자, 좀 직관적이지 않은 것은 바로 이 컨디션 컨트롤인데 컨디션 컨트롤이라는 건 바로 이 네트워크의 상황에 맞게 우리가 윈도우 사이즈, 즉 보내는 데이터 양을 조절해 주는 것이 이제 컨디션 컨트롤인데 바로 이 3가지 단계를 계속 이제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했어요. 슬로우 스타트, 그다음에 리니어 인크리즈, 그다음에 멀티 디크리즈. 그래서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 거예요. 내가 보내는 양을 늘릴 때는 조심조심해서 조금씩 늘리다가 뭔가 네트워크상에 내가 부하를 거는 것 같다면 확 보내는 양을 줄여야 된다는 그런 이제 개념이 반복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그림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 그림을 이해하면 그냥 사실은 전체 그 큰 동작을 이해하는 거예요. 자, X축은 시간이고 Y축은 지금 잘못되어 있는데 Y축은
컨디션 윈도우 사이즈라고 했어요. 컨디션 윈도우 사이즈 크기야. 그래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컨디션 윈도우 사이즈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자, 어떤 부분이 슬로우 스타트고 어떤 부분이 리니어 인크리즈고 어떤 부분이 멀티캡 디케이즈고 과연 이 순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런 걸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고 있어야 돼. 버전 1과 버전 2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결국 버전 2에서는 이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냥 개념적으로만 이렇게 알아서는 안 돼. 여러분들 그냥 이게 뭐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럼 실제로 예를 들면 이 상황이다. 그러면 각 패킷들은 어떻게 생겼으며 여기서 패킷들은 어떻게 생겼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각 패킷의 헤더의 필드들은 어떤 값으로 돼 있을 거며 이런 것도 여러분 생각해야 한다고. 뭐 시퀀스 넘버는 어떻게 있을 거며 이런 것들. 자, 지금 여기가 Y축이 지금 윈도우 사이즈라고 했는데 윈도우 사이즈 뭐 1, 2, 3, 4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단위가 뭐예요? 윈도우 사이즈 1이다. 그럼 그게 무슨 단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슨 단위요? 맥시멈 세그먼트 사이즈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단위는 맥시멈 세그먼트 사이즈 그거야. 그러니까 1이면 이 세그먼트 하나 그냥 제일 큰 세그먼트 하나라고 보는데 세그먼트 하나, 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보세요. 자, 제일 처음에 윈도우 사이즈가 1이죠. 그럼 결국에는 세그먼트 몇 개 나가는 거야? 하나지. 그래 하나 나가는 거고. 요 상황이면은 윈도우 사이즈가 2니까 세그먼트가 2개 나가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이 상황은 세그먼트 4개 나가는 상황이죠. 그럼 세그먼트 4개 나가는 상황이라는 얘기는 각각 독립적인 세그먼트가 4개가 순차적으로 쫙 나간다는 얘기고 결국에는 4개의 세그먼트니까 각각 무엇을 가져요? 각 세그먼트는 자기 자신 헤더를 갖죠? 자기 자신 헤더를 가질 거고 이 헤더에 들어가는 정보가 다 똑같을까? 다 틀리지? 다 틀릴 거라고. 그럼 과연 이런 상황에서 4개의 세그먼트가 나가는데 그 각각 세그먼트 헤더에 들어가는 정보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뭐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특히 뭐 시퀀스 넘버는 어떤 차이를 가지며 이런 것들. 당연히 시험 문제에서는 더 구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 테니까 그냥 이것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니죠. 자, 시퀀스 넘버는 결국 뭐라고 했어요? 시퀀스 넘버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그냥 패킷 순서인가? 그러니까 이게 4개가 예를 들면 4개가 동시에 나간다. 그러면 시퀀스 넘버는 1, 2, 3, 4예요? 아니지? 제가 시퀀스 넘버가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이해하고 있어야 돼. 네. 뭐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그동안 수업했던 것 중에서 그래도 이제 우리가 뭐 오랫동안 얘기했던 것 중요한 것들을 되짚어봤는데 뭐 그런 것들에서 아마 시험이 나올 거고 이제 물론 DNS 얘기 안 했는데 DNS 나와요. 예, 지금 슬라이드 없어서 그런데 DNS에서 당연히 이제 문제 하나 나올 거예요. 예.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면 되고 혹시 질문 있나요? 네, 질문 있으면 뭐 수업 시간에 질문하던가 아니면은 이따가 오피스 아워 때 찾아와서 질문하면 되고 한 10분 정도만 이제 간단히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자, 우리가 이제부터 더 한 단계 아래 계층에 있는 네트워크 레이어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자, 그럼 네트워크 레이어는 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트랜스포트 레이어 이 관점에서 이제 네트워크 생각해 보면 자, 기본적으로 네트워크란 건 복잡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잡한 시스템을 그냥 잘 우리가 뭐 디자인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계층화 시켜 놓은 거예요. 계층화 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차곡차곡 상위 계층으로 갈수록 개념적이고 하위 계층으로 갈수록 뭔가 디테일한 게 더 보이는 식으로 해놓은 거라고.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생겨서 우리가 이게 스택 차곡차곡 쌓았다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프로토콜 스택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트워크 프로토콜 스택이 클라이언트에도 있고 서버에도 있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예를 들면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다. 그러면 HTTP 프로토콜 얘기할 때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 리퀘스트, 리스폰스 그냥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냥 서버한테 단순히 리퀘스트를 보낸다. 그럼 서버는 나한테 리스폰스를 준다 했다고. 뭐 데이터가 유실된다거나 그런 생각 아예 해본 적도 없었죠. 그때는 그냥 말 그대로 어떤 마법의 우체통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게 소켓에다가 리퀘스트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그냥 뿅 나오고 막 그랬다고. 그때까지는 그랬어요. 이제 이 밑에를 보지 않고 그때 이 밑에를 보면 우리 너무 복잡해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트랜스포트 레이어를 딱 봤더니 어떻게 했었냐면 얘네들 사이에 뭔가 이제 패킷 유실이 일어날 수 있다는 현실이 등장하면서 우리가 뭐 세그먼트를 보내고 피드백을 받고 그렇게 난리를 친 거지 그랬었다고. 그런데 우리가 딱 지금까지 이 트랜스포트 레이어 TCP 얘기를 할 때만 해도 실제로 네트워크가 어떻게 생겼고 이 안에 어떤 경로로 세그먼트가 가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얘기한 적 없지. 그냥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뭐 운이 좋아서 세그먼트가 잘 가면 피드백이 오는 거고 어딘가에서 유실되면 뭐 피드백이 안 오는 거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 네트워크 자체를 블랙박스를 보고 있을 건데 이제 네트워크 레이어를 보려면 여기 이제 닫혀져 있던 뚜껑 블랙박스의 뚜껑을 열어야 돼. 딱 열면 이제 이 네트워크 이제 딱 나온 거야 드디어. 지금까지 우리는 그냥 이렇게 보고 있다가 딱 열었더니 이 라우터가 막 이렇게 엉키고 설킨 이 네트워크가 등장한 거예요. 이제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실제로 이 TCP 세그먼트를 어떻게 어떤 경로로 해서 목적지까지 잘 배송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차이라고. 지금까지는 배송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가면 땡큐고 안 가면은 뭐 다시 보내고 이거였는데 이제는 이런 상황이라고.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게 바로 네트워크 레이어가 해야 될 일이고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그러한 일을 하는 프로토콜이 바로 그 유명한 IP, 인터넷 프로토콜이라는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프로토콜이 존재하고 그리고 또 다양한 뭐 트랜스포트 레이어 프로토콜이 존재해요. 뭐 UDP, TCP 뭐 그런 게 있는데 이 네트워크 레이어는 딱 하나예요. IP. 이 IP가 이러한 배송에 대한 일을 관장을 해요. 그래서 보면 이제는 이 라우터가 패킷을 목적지까지 배송시켜주는 일에 참여하기 때문에 당연히 라우터에는 이 네트워크 레이어까지 존재하는 스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내는 HTTP 메시지가 TCP 세그먼트에 담겨서 TCP 세그먼트가 IP 패킷에 담겨서 보내지면 라우터는 그 IP 패킷을 받아서 목적지가 어딘지 분석을 해서 알맞은 방향으로 보내주고 다음 라우터는 또 어딘지 분석을 해서 담아주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거야. 이제는 우리 이 블랙박스 이미 열었어. 이미 우린 판도라 상자를 연 거야. 이제 라우터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챕터 4에서 중요한 게 바로 이러한 일을 관장하는 IP 프로토콜과 그 다음에 이런 라우터들에서 어떤 방식으로 패킷을 전송할지 어떠한 경로로 패킷을 전달할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라우팅 알고리즘 요게 이제 요 두 가지가 이제 핵심이 되는 거예요. 뭐 라우팅 알고리즘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지난 학기 알고리즘 시간에 배웠던 다엑스트라 알고리즘이라든지 뭐 쇼티스페이스 알고리즘 했던 거 있죠. 그 얘기가 좀 나올 거라고. 왜냐면 생각해보면 최단 경로를 가는 게 좋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그럴 거예요. 자, 네트워크 레이어가 하는 일은
이제는 출발 소스부터 데스티네이션까지 패킷을 어떤 경로로 잘 보낼 것이냐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중간에 라우터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 그전 슬라이드 보면 어떻게 되냐면 트랜스포트 레이어나 이런 거 슬라이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그냥 직선돼 있다고 빨간 글씨로 개념적으로 그냥 통신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제는 라우터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개입이 돼서 패킷을 전송하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레이어가 다 모든 라우터에 다 있고 자 슬라이드 보세요. 중요한 슬라이드야.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이렇게 가요. 네. 알겠죠? 이렇게 가요. 자, 라우터에서 패킷을 처음 받았을 때 하는 과정이 프로세싱 딜레이라고 했었죠? 패킷의 목적지를 보고 얘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이며 헤더를 분석해서 이게 에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판단한다. 그게 바로 결국에는 패킷을 받아서 일로 끌어올려가지고 거기서 작업을 하는 거야. 그 작업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라우터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면 라우터에서 하는 일은 딱 두 가지예요. 포워딩이라는 작업과 라우팅이라는 작업인데 자 그림 보고 설명할게. 결국에 라우터에서 하는 일은 패킷이 들어오면 그 패킷을 목적지로 향하는 방향으로 전달한다가 제일 핵심적인 일이라고. 근데 보면은 자 패킷이 들어왔어. 그럼 결국엔 패킷의 목적지가 헤더에 적혀 있겠죠. 그렇지. 헤더를 보고 예를 들면 부산이다. 그러면 부산이면 이쪽 방향 뭐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목적지를 우선 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목적지로 향하는 길이 아웃고잉 링크가 어떤 곳인지 판단을 해야겠죠. 그 판단을 어떻게 하냐면 바로 라우터 안에 이런 테이블이 있어요. 표가 있어가지고 이 표는 정말 단순한 표야. 무슨 표냐면 특정 목적지로 향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몇 번 인터페이스로 내보내라 라는 정보가 적혀 있어.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 보세요. 이 패킷을 받았는데 이 패킷에 예를 들면 목적지가 데스티네이션 주소가 0111이었다. 그러면 나는 이 표를 보고 라우터는 이 표를 보고 딱 판단하는 거예요. 01, 이거네. 목적지가 01이면 2번 링크로 보내라. 여기. 그래서 요 표가 라우터 안에 들어 있어서 요 테이블을 보고 그냥 말 그대로 전달을 하면 되는데 이 작업이 바로 포워딩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킷의 목적지 보고 이 표 보고 보낸다. 그래서 이 표를 우리가 포워딩 테이블이라고 불러. 포워딩 테이블. 다시 말할게요. 포워딩이라는 작업은 들어온 패킷의 목적지 주소와 포워딩 테이블의 엔트리를 매칭시켜서 그 엔트리에 해당하는 링크로 보내는다. 그게 바로 포워딩이야. 단순하죠? 그러니까 포워딩 테이블 참조해서 밖으로 알맞은 곳을 보낸다가 이제 포워딩이라고. 그러니까 라우터는 계속 그냥 죽을 때까지 포워딩만 하는 거야. 포워딩 테이블 참조해가지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포워딩이라는 작업은 단순하겠죠. 그런데 그럼 이 포워딩 테이블을 만들어 놔야지 이게 될 거 아니야. 그렇죠? 특정 목적지를 향하려면 몇 번으로 가라. 이런 포워딩 테이블이 만들어 놔야지 되는데 그럼 이 포워딩 테이블 누가 만들 거냐 이 얘기죠. 이 사람이 만들까? 포워딩 테이블 일일이? 그렇지 않겠지. 왜냐면 이 전 세계 라우터가 몇 개인데 라우터 몇 개예요? 아무도 몰라. 너무 많아서. 사람이 일일이 해놓을 수가 없어. 그런데 포워딩 테이블이 있어야지 포워딩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여튼 뭔가가 포워딩 테이블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게 바로 라우팅 알고리즘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라우팅이란 것은 포워딩 테이블을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게 라우팅이고 포워딩이란 건 단순히 라우팅
알고리즘 만든 포워딩 테이블을 참조해서 그냥 전달하는 게 바로 포워딩이야. 이해되죠? 네. 그런데 이제 포워딩의 의미를 이해했는데, 그럼 포워딩 테이블이 실제로 정말 딱 이렇게 돼 있을까? 그러니까 여기 목적지 주소고 목적지 주소에 해당하는 인터페이스로 돼 있을까? 이렇게 돼 있으면 정말 쉬울 텐데, 이렇게 돼 있으면 문제가 뭐냐면 이게 엄청 크겠죠? 전 세계 이게 호스트 개수 몇 개인데, 주소가 몇 개인데, 이거 어떻게 관리해? 관리도 문제고 이거를 크기도 문제지만 이거 검색이 안 되는 거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우체국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해. 뭐 안산시 상록구, 단원구 이런 식으로 범위로, 그러니까 주소 범위로 포워딩 테이블이 관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소 범위, 주소 몇 번부터 몇 번까지는 3번 인터페이스로 나가라,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인터페이스 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뭐 우체국에 사용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대전, 서울, 부산, 광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포워딩 테이블 뭐 예를 보면 이런 식으로 어디에서 범위로 되어 있다고. 몇 번부터 몇 번까지는 어디로 나가라. 자, 포워딩 테이블의 예예요. 이게 라우터 안에 들어있는 포워딩 테이블의 예인데, 자, 이게 어디에서 레인지 이렇게 적어놓은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앞에 부분은 비트 주소로 해서, IP에서 사용하는 주소 체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할 텐데, 자, 예를 들면 주소가 이제 비트로 되어 있다고 쳤을 때, 앞에 부분은 이렇게 생겼고, 뒤에 부분, 그러니까 스타로 된 것은 그냥 앞에 부분만 이렇게 동일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범위겠죠?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에는 앞에 부분 이거고 뒤에 부분은 000부터 111까지 다 해당하는 거야. 여기다 매칭이 되는 엔트리를 찾아서 그냥 글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라우터의 포워딩 테이블이 이렇게 생겼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주소를 가진 이 패킷이 들어왔는데, 그 패킷의 목적지가, 예를 들면 목적 주소가 이거였다고 쳐봐요. 그럼 어디에 매칭이 되는 거죠? 패킷이 지금 들어왔는데 그 패킷의 목적지 주소가 이거였대요. 그럼 얘는 어디에 해당한 거지? 여기 첫 번째 엔트리에 맞나? 여기 해당하나요? 얘 맞나? 여기 해당 안 하죠? 안 맞지? 두 번째 여기 해당하나? 여기에요? 여기도 안 맞지 않아요? 안 맞죠? 세 번째 맞아요? 세 번째 맞나요? 세 번째 맞지? 그러니까 00011 00011까지 맞잖아. 그러니까 뒤에는 아무 관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목적지를 가진 패킷이 들어오면 2번 인터페이스를 보내면 되는 거야. 그런데 예를 들면 여기도 안 맞고 여기도 안 맞고 여기도 안 맞았다. 그럼 어디로 가? 그럼 3번으로 보내면 돼. 자, 패킷이 들어왔는데 두 번째 이 주소에 해당하는 목적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어디에 맞는지 볼까? 자, 목적지가 이거였다. 그러면 첫 번째 맞나요? 안 맞죠? 안 맞지? 첫 번째. 두 번째는 맞아요? 자, 00011 00011 두 번째 맞네? 맞죠? 근데 세 번째는? 세 번째도 맞죠? 그러니까 이런 주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맞고 여기도 맞는다고. 그렇잖아. 사실 따지고 보면 얘 같은 경우에 여기도 맞고 여기도 맞고 여기도 맞는 건데, 그럼 어디를 선택해야 되냐면 가장 구체적으로 맞는 데 있죠. 거기 선택하게 된다. 그러니까 얘야 얘. 그래서 1번은 나와요. 이게 바로 우리가 우체국에 사용하는 시스템이 똑같다고. 서울로 가는 거는 다 2번으로 보내야 돼. 서울시 송파구면 1번. 송파구 아닌 나머지 서울시 다른 구들은 2번.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매칭을 시키되 매칭이 여러 개 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길게 매칭이 되는 거를 시킨다고 해서 롱기스트 매칭인데, 지금 보면 이 앞부분이 접두. 그러니까 프리픽스죠? 프리픽스라고. 그러니까
용어는 나중에 설명 이해해도 돼요. 어차피 다음 시간이니까. 가장 길게 매칭되는 엔트리와 매치를 시켜서 우리가 포워딩을 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거를 longest prefix 매칭이라고 불러요. 이건 유명한 용어야. longest prefix 매칭. 이해되죠?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어차피 다음 주에 리셋돼서 올 텐데 많이 나가봤자 나만 손해. 자, 수고했습니다. 네.